사실 제가 예전에요 동남아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다니고 뭐 러시아 같은 데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나라는 어쩜 이렇게 가난하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어쩜 이렇게 발전을 하지 못했지? 근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 모습이었더라고요. 우리나라 모습이었는데 지금 여전히요. 그런데 제가 살던 인도네시아도 시골 가잖아요. 옛날에나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습이 여전히 공존을 해요. 그 안에서요. 참 희한하다. 왜 이렇게 이 나라는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정체돼 있을까?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인도네시아가 경제 원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지금 더 낙후된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하고 훌륭한 나라가 되었던 건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꿈을 품고 노력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이승만과 그 주변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걸 저희가 알아야죠. 자, 1948년 자유민주주의로 건국한 대한민국이 어땠냐? 정말 못 먹고 못 살았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65불,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예요? 7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버는 소득이 65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이제였어요. 그러고 나서 6.25 남침전쟁을 겪고 나니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여기 냄비 하나씩 들고 뭐 받으러, 배급받으러 피난민촌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하다 이 사진을 보시고요.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없어가지고 잘 사는 친구 집에서 먹으라고 먹고 가라고 준 그 밥을 못 먹고 그걸 들고 뛰어오다가 다 엎어져가지고 흙이 묻어가지고 계속 펑펑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6.25 전쟁 때 민간인 피해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산가족, 우리 이산가족 찾기 한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예요. 저도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리고 전쟁 고아 10만 명, 그 다음에 전쟁 미망인도 30만 명, 민간인 부상자도 어마어마하고 피해 규모가. 이거 보시면 집들에서 그 주방이라고 추정되는 그곳에서 세간살이 이제 챙겨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부서지고 파괴된 상황이었어요. 6.25 전쟁 피해 상태를 보면 공장의 44%가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많지도 않은 공장이 44%가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기계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42%나 파괴됐어요. 발전시설은 우리나라에 거의 있지도 않았어요. 그거의 80%가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옥, 우리가 사는 집이 절반이 파괴됐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집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그 당시의 모습들이에요. 다 전소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들. 이렇게 다 거죽 같은 거 애들이 이거 보고 와, 다 텐트 쳤네요 막 그래요. 텐트는 무슨 텐트가 아니다. 다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영등포인데요. 영등포 판자촌이에요. 혹시 여러분 영등포 요즘에 가보신 적 있어요? 서울 영등포?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잘해놨어요 지금. 옛날 영등포는 진짜 옛날 말이에요. 그 후질근하고 그런 데는 아니고요. 지금 어마어마하고 이게 옛날 그런 거라니까요. 초콜릿도 기부미 그거 아시죠? 예, 그 장면이에요. 초콜릿 기부미도 아니고 초콜릿도 기부미 그렇게 하면서 미군차 쫓아다니면 미군들이 막 초콜릿 던져주고 서로 먹겠다고 이제 그랬던 게 사실은 10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올해가 6.25 7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 전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20 몇 년만 먼저 태어났어도 이런 상황들을 겪었었겠죠. 그런 거죠. 이게 다 여기 빨래 널어놓고 다 분유 같은 걸 끓여가지고 배급하고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도 배급 같은 걸 받아본 적은 없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70년대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별로 이제 없었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 언니 세대들까지는 학교에서 뭐도 나눠주고 뭐도 나눠주고 마치 그랬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이게 물 길어. 애들이 전도사님 저거 왜 저렇게 해놔요? 물 때문에 수돗물 틀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수돗물이 없어. 그렇게 이런 거예요. 이 차 보세요. 차가 드럼통으로 만든 차예요. 드럼통으로. 피난 가다가 길거리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이죠. 메가더 장군도 뭐라고 말했냐면 대한민국이 회복되려면 100년은 더 걸릴 거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금 몇 년 됐다고요? 전쟁 난 지 70주년.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끝난 거라고 생각해 봐도 더 적죠? 3년 전쟁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실은 70년이 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 나라가 완전히 복구됐어요. 그리고 보세요. 기자가 한 말이 있어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누가 봐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광화문이 노란 리본띠로 둘러지기 전의 모습이라 참 다행이에요. 이게 광화문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가 됐는지 아세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의 야경이에요. 사실은요, 웬만한 나라들이 밤 되면 다 불이 꺼져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야경처럼 아름다운 야경이 없다고 그래요. 특별히 남산에서 이렇게 저쪽 힐튼에서 하얏트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 밑으로 펼쳐지는 야경이 정말로 아름다워요. 그래서 탈북민들 이제 오고 이제 훈련이 거의 다 끝나잖아요. 그럼 서울 야경을 구경시켜 준대요. 구라치지 말라고 사람들이 처음에 딱 그런대요. 그러다가 또 그런대요. 왜 이렇게 병원이 많냐고 물어본대요. 십자가를 보고 왜 이렇게 여기는 병원이 많냐고. 저 교회라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직접 보여줘야 믿죠, 그 사람들이. 직접 보여줘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니까요. 이게 여의도 63빌딩이에요. 제가 가끔씩 제 요즘에 몸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못하고 있는데요. 그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못하거든요. 무릎도 갑자기 요즘에 아파졌어요. 생전 무릎이 안 아프다가. 그런데 자전거를 타요. 서울에 이제 따릉이라는 자전거가 있어요. 미리 결제를 해두면 6개월에 2만 원인가만 내면 아무 때나 막 타요, 그 자전거를. 그래서 그걸 타고 한강 그 주변 도로를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운동 삼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런 걷는 길, 자전거 타고 다니는 둘레길 잘 해놓은 데가 많은 줄 아세요? 진짜로 없어요. 웬만하면 다 쓰레기 천지예요. 그런 데 가면. 미국,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가보세요. 그런 공원 가면 쓰레기가 널려 있어요. 미국 지하철 사람들이 타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게 뉴욕 지하철은 더러워서 못 탄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지하철이 더러운가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한번 가보세요. 호텔 화장실 같아요. 진짜로요. 너무 잘 해놨어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 번영을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게 다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번영이 있기까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죠. 애들한테 이제 이 그림을 보여주면 이제 애들이 실감을 하죠. 애들이 좋아하는 에버랜드인데요. 에버랜드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놀이기구가 있죠. 저는 타라고 돈 주고 타라 해도 못 타는 이런 거. 이런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놀이시설뿐만이겠어요. 사실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배죠. 이게 클락슨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배에 관련된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들이에요. 여기 해운 분석하는 기관에서 2014년에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배를 주문받은 나라, 그러니까 그런 걸 본 거예요. 어느 나라가 제일 배를 많이 주문받았나를 봤더니 몇 퍼센트가 우리나라라고요? 45.7%, 거의 반. 이 전 세계에 떠다니는 배 절반을 우리나라가 주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2014년에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놀래냐고. 자, 여기 보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동안
이 공항 서비스 분야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1위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까지인지 보세요. 2016년까지예요. 2016년, 2017년 이후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위기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천공항을 언제나 A+를 받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삼성 핸드폰, LG 핸드폰. 어저께도 잠깐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살 때 삼성 핸드폰 쓰면 잘 사는 사람, 저같이 노키아 쓰면 가난한 사람. 여기에 보면 시장 점유율이요. 여기 2018년 현재 뭐가 제일이라고요? 삼성이 탑이에요. 계속 탑이다가 살짝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옛날에 뭐 외국 TV들 뭐 이렇게 좋아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LG TV가 단연 1등이에요. 특히 모니터 부분에서는 LG 기술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이 모니터 있잖아요. 요즘에 QLED 뭐 이제 그렇게 모니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애플 그 핸드폰에 장착되는 모니터를 누구 기술로 만드는 거냐면 LG 기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모니터 부분에서 해상도 부분에서 최고가 LG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TV나 냉장고나 무슨 가전제품들을 특히 세탁기, 한국 거를 그렇게 선호한대요.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가 1위, LG전자가 2위예요. 미국 가전 점유율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싸서 그래.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싸도 질이 안 좋으면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요즘엔. 그렇죠? 중동 아프리카에서 45%가 삼성 또는 LG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3명 중에 1명이 우리나라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번영이 그냥 이루어진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70년이 지나서 3만 달러 세계 경제력 11위 국가가 된 건 그냥 하루아침에 금 나와라 뚝딱 하면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게 예측했겠어요? 100년이 지나도 소용없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겠어요? 지금 선교사도 이렇게 많이 파송하는 나라. 도대체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선진한국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그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농지개혁. 여기서 말하는 건 토지개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은 토지개혁을 했고요. 우리는 농지를 개혁했어요. 이거 얘기해드리고. 또 교육혁명을 일으켰어요. 중화학공업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고 원자력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어요. 경제개발 3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들어보셨죠? 박정희 정권 때 실행이 된 건데 사실은 그 초안을 누가 잡아놨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 정책, 다 이런 것들이 이 나라 대통령이 우리가 그 안보의 울타리 안에서 이 놀라운 변화를 누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 중에 업적은 바로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랑하셔야 돼요. 많이 자랑하시고 아이들한테 이런 조약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고 자긍심을 갖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농지개혁. 뭐라고 써있죠? 농지는 누구에게? 농민에게. 땅이 생기니 너무나도 행복해진 농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개혁이 뭐냐? 이게 1950년 5월에 농지개혁을 발표해요. 이건 나라가 건국되면서 헌법을 만들 때부터 이미 다 계획이 됐던 거예요.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나라를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나라를 공정하게 이끌어가고 싶어 했어요. 여기에서 평등과 공정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농지개혁을 하는데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신문 보도를 한 사진이고요. 예전에 이 지주제였을 때 우리가 소작농이라고 부르잖아요. 소작농들은 소작료를 얼마나 내야 되냐면 내가 생산한 것의 50%를 소작을 내는 거예요. 10가마니를 생산하면 5가마니를 소작료로 내요. 만약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쌀이 조금밖에 못 나와도 그거의 절반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이걸 파격적으로 나라에서
이 지주들의 논을 사들여요. 논과 밭을 사들여요. 그리고 그 사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분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분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돈을 받냐면 몇 년으로 나누어서 돈을 받는데, 여기에 보면 3년치 소장료만 내면 농지 주인이 되게 해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진짜 농지가, 농사를 짓는 땅이 진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것이 되게 만든 게 농지개혁인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토지개혁은 그게 아니라 무상 몰수, 무상 분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좋은 것 같았죠.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면 집단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유화.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하겠다고 말하는 그거, 토지 국유화, 그게 그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어차피 생산해봐야 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 개혁이 망한, 이제 사람들이 토지 개혁이 실패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나 잘못 생각했구나를 나중에 깨닫지만 그제 가서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쯤 됐을 때 경제 성장률이 4.9%로 올라가고, 60년대에는 국민소득이 아까 60달러쯤에서 80달러 쪽으로 올라가는, 요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국이 92%가 농지가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법은요, 대한민국 국민을 자유롭게 한 거예요. 농지는 농민이 소유한다는 원칙으로 재헌헌법에 이것들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채권이에요, 채권. 이제 농지 주인들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당장 돈이 없으니까 우리도 돈을 모아서 너희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채권들을 발행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뺏은 게 아닙니다. 그걸 저희가 알아야 돼요. 유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이, 유상분배의 원칙이 철저하게 된 거예요. 이 농지개혁 때문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6.25 때 원래 사실은 밑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반란이 없었던 이유는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국가안보법, 보안법이라는 그런 법이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무마할 수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원인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6.25 전쟁 당시에 자신이 땅의 주인이 됐잖아요. 그럼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땅을 지켜야 되니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거예요. 땅 지키려고. 그래서 북한에서 계획한 농민 반란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킬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농지개혁의 성공이고, 북한의 토지개혁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육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사람들한테 공부하라고 얼마나 사람들을 닥달을 했는지 몰라요. 자, 이게 보면, 책을 보면서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우리의 문맹률이 거의 80%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상황도 상황이었잖아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못 살고 힘들고 그러는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글을 배우고 그런 환경조차도 없었고, 전쟁을 겪고 뭐 그러는 상황에서 뭔들 제대로 그렇게 돼 있었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78% 정도 됐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대학 학력 소지자는 0.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그때 뭐 전쟁 당시도 서울대학도 있고 뭐지 그랬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래서 문교부에서 뭘 발표하냐면, 한글 문맹 퇴치를 위한 그런 공약처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문맹 퇴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날 문맹 퇴치에 앞장서는 사람들 상도 주고 막 이제 그러는 걸 계속해서 하는, 5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전쟁 직후에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거는 53년 10월에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한글 맞이 타자 대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을 알아야 타자도 치니까. 그리고 대학생들이 농촌 다니면서 계몽 활동, 문맹 퇴치 활동을 해요. 여기 보면 충청북도 포스터인데요. 이번 겨울 동안에 우리 동네 문맹 교육 내가 하자, 그런 것도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교회에서도요, 이런 찬송가를 만드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카자타파와 주님을 찬양하자. 뭐 그런 찬송가도 만들어갖고 교회에서 계속 부르고 막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 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 년 후에 문맹률이 반으로 뚝,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전은 문맹률이 더 높았지만 이제는 그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문맹률이 22%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교육 재원헌법에 아예 의무교육 조항을 딱 넣어버렸어요. 국민학교는 무조건 의무교육이야. 그 옛날에 선생님들이 애들을 농사철만 되면 집으로 잡으러 다녔대요. 나라에서는 애들 공부 안 시키고 농사 시키면 가만 안 둔다고 빨리 가서 학생들 다 잡아오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버지랑 선생님이랑 맨날 싸우는. 안 된다. 대통령이 애들 학교에다 데려다 놓으라 그랬다. 안 된다. 애들 농사 져야 된다. 그런 싸움까지 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에게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50년대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노천에서 학구열이 얼마나 불타올랐는지 이렇게 노천에 나와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나라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불렀으니까 국민학교가 해방 직후에 몇 개가 있었냐면 학생 수가 2,000 몇 명, 그러니까 학교 수가 2,8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학생 수는 얼마예요?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거 지금. 그다음에 그러니까 1960년이 됐을 때 얼마큼 뛰어 올랐는지 보세요. 학교가. 이제 보면 학교는 2배 이상, 2.6배 증가했죠? 그 다음에 학생 수는 무려 62.3%가 증가를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중학교는 더 했어요. 해방 직후에 학교가 97개밖에 없어요. 한 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거예요, 이거는요. 도도 아니죠. 그리고 학생 수가 겨우 5만 정도밖에 없었죠. 1960년에는 학교 수는 11배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학생 수는 10배가 증가합니다. 이건 뭘 말해주냐면 조그만 어린이들 교육은 그렇다 치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사실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독히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아까 초등학교 비율보다 훨씬 더 많아진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고등학교도 그래요. 해방 직후에 겨우 224개밖에 없었대요. 그 다음에 그런데 1960년대 640개로 늘어났어요. 3배가 증가하고 3.1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대학도 겨우 19개 대학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학생 수를 보면 한 학교 학생 수만도 못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지 우리가 63개 학교로 3.3배 그 다음에 12배 이상. 이건 60년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60년대 초반을 말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인하공대 개교하는 날 이 입구에 아치를 세우는 거예요. 인하공대가 이제 열리는 날. 자, 이게 보시면 53년 10월 6일에 첫 인하공대 입학생들 이승만 대통령이 교기를 수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총장한테. 자, 이게 인하대학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러분 왜 인하대학이 인하대학일까요?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거예요. 인천 하와이.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같이 일했던 그런 한인학교들이나 한인들이 성금을 모아서 인하대학을 짓게 한 거예요. 대통령이 대학 져야 돼, 보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천 하와이예요. 인천 하와이를 줄여서 인하대학이에요. 그래서 공대를 만들어서 나라의 기술을 향상하고 전문가들을 양성하려고 인하대학교를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대한통운, 그러니까 대한항공 그쪽에서 인수를 하고 지금 학교가 좀 엉망진창이 되긴 했지만 그런데 인하대학에 원래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해야 되는 동상이 있었어요. 다 파버렸어요. 지금 없어요. 군인들을 계속해서 공부시켰어요. 장교들을 미국에 보내요. 그러니까 매년 1,000명 넘게 보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장교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계속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좋은 제도, 좋은 시스템을
가서 교육받아 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돈일까요? 미국 돈이에요. 미국에서 원조해 두는 돈으로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란, 그리고 기술 하사관들도 계속해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공부시켜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왔는데 이 나라를 이렇게 웃기게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나라를 푸르게 가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산에서 나무를 베는 거. 아무리 땔감이 없고 그래도 절대로 나무 베지 말아라. 큰일 난다.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줄 게 없다고 말한 분. 그러니까 당장 자기 눈앞에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승만 대통령. 애들이 이때 제일 좋아해요. 공휴일 만들었다 그러면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또 이승만 대통령은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만든 사람이에요. 크리스마스도 공휴일로 만들었어요. 가장 좋은 건 다 만들어. 그런데 이상하죠? 어느 때부턴가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어버이날 공휴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그걸 공휴일에서 빼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나무를 심자. 함부로 산에 나무를 훼손하면 안 된다. 산에 나무를 열심히 심고 강을 잘 정비해서 우리 강산이 푸르러지면 후손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진짜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잘 보시면 어디든지 가면 작은 근린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공원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게 서울에 가면 남산인데요. 그러니까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크고 풍성한 산이 있는 것도 되게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잘 해놨어요. 우린 남의 거 맨날 부러워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중화학공업의 토대를 마련한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중화학공업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물건을 생산하는 시설이 너무 크고 움직일 수 없거나 재료가 커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큰 재료 아니면 큰 물체를 만들어내거나 큰 재료를 가지고 생산해내는 것들을 중화학공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재료가 크거나 만들어낸 덩치가 크거나. 그러니까 이 중화학공업에는 자동차를 그러니까 생산 시설도 함부로 못 듣는 거. 이제 그런 거 보면 뭐가 자동차가 있을 거고 조선사업 같은 게 있을 거고 석유화학산업 같은 게 다 이 중공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공업 그러면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되게 단순해요. 금속공업 뭐 이런 거 다, 기계공업, 화학공업이 다 이 안에 다 들어가는, 섬유공업, 하다못해 화장품, 약, 그런 것도 다 이 중화학공업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충주 비료공장, 문경 시멘트 공장, 이런 것들을 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짓는데요. 미국에서 이 문경 시멘트 공장이랑 충주 비료 공장 만드는 거 반대했어요. 왜냐면 비료 공장은 잘못하면 무슨 공장이 될 수 있냐면 무기 만드는 공장이 될 수 있고요. 또 저 시멘트 공장도 지금은 저런 거 다른 나라에 일본에서 사다 쓰게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사다 써야 되는데 자꾸 지네가 만든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리공장 그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중공업의 나라가, 중화학공업의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이 자동차 수출 어마어마하거든요. 아까 선박도 보셨죠? 여기에 보면 이게 중화학공업에서 나온 모든 거예요.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 하다못해 핸드폰, 의류, 고무로 된 모든 제품, 의약품, 화장품, 그게 다 중화학공업이에요. 이거 사실은 이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동남아 나라들의 한계가 뭐냐면 자기네 나라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게 적은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원자력. 이 원자력, 요즘에 이 나라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놈의 원자력을 없애자고 난리했다가 전력난이 생기니까 다시 원전 돌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는 원자력을 수출한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그런 거. 근데 여기 보세요. 원자력의 토대를 마련했어요. 핵 에너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핵에너지가 어디에 쓰이냐면 군사 핵무기에도 쓰여요. 그리고 의학 장비, 우리가 왜 방사선 기기, 뭐 CT 같은 것도 찍고 뭐 그러는데 다 이런 게 활용이 되고요. 요즘엔 MRI도 이 방사선을 이용한 PT, 뭐 MRI 뭐 그런 게 있어요. 색깔까지 다 보여주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 발전.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발전을, 수력 발전 같은 거 원자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리고 가속기, 과학 연구하는 거요. 또 그 다음에 산업에서는 비파 검사, 이게 뭐냐면 공항에서 짐 검사하는 거, 그러니까 보안 검색할 때 이렇게 엑스레이 쭉 찍어가지고 나오는, 그게 다 원자력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기독교 제도를 만든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 기독교 입국론을 바탕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라요. 이분이 매일매일 했던 게 뭐냐면 아침 저녁마다 프란체스카 여사랑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루로 마무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동 제일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저 서울에 있는 정동 제일교회, 감리교회죠. 그 교회를 출석하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국가의식을 기독교화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너무 작아서 잘 이제 안 보이시는데, 자, 여기 제가 이제 처음에 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 거, 또 성경에 대고 대통령 선서를 한 거, 나중에 우리나라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정부 수립식에서 맹세한 거,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부 요직에 기독교인을 47%나, 거의 반이나 기독교인으로 앉힌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7%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도 대부분을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뭘 만들었냐? 군종제도, 군목제도. 여러분, 이런 군종제도가 뭔지 아시죠? 군종, 군목, 그 다음에 형무소에도, 형목제도를 만드신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죄인이라고 해도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구원받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목사들이 가서 가르쳐. 이제 그러면서 형목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 생기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정권 때 와서, 그러니까 군대에 뭐 승려도 들여보내고 뭐 천주교 신부도 들여보내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국기 주목례. 옛날에는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인사를 절을 했어요. 머리 숙여서. 근데 기독교계에서 이거는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하는 그런 예의로 이걸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 그거 정말 훌륭한 생각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바꾼 거예요. 절하지 말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우리가 맹세하는 것처럼 예의만 갖춰라,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기독교 신문과 방송사를 설립하고 YMCA 활동을 장려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 신학교 설립하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을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YMCA 출신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YMCA에서 같이 연사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예전 YMCA와 지금 YMCA는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이미 좌경화돼 있고, 예전 YMCA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게 YMCA라면 지금은 아니죠.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준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공휴일로 만든 대통령. 성탄절은 꼭 놀아야 돼요. 자, 이렇게 공휴일로 지정했어요. 이게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요양원에서 쓸쓸히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승만 박사는 한국 땅에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돌아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의 마지막 유언이 어저께도 잠깐 읽었던 게 이거예요.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된다. 전쟁도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의 초라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늘 한 기도가 이거였어요.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해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진한국과 선교한국,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통일한국의 비전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겠죠. 자,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잠깐 본 건데 친일파라는 오해도 있고요. 남북 분단의 원흉이라는 오해도 있어요. 부정부패를 많이 했다, 독재자다, 미국의 앞잡이다, 6.25 전쟁 때 도망갔다, 4.19 혁명은 이승만의 부정선거 때문이다, 학살자다,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제도 말했지만 역사 왜곡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오늘 그 증거들을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이승만이 뭐냐면 부정선거로 여기 보면 대통령이 되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온 말이냐면요,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과서는 얼마나 많은 왜곡들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게 교과서 내용이에요. 이승만 정부가 자유당 4대 대통령 선거 실시 1년 전부터 내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행정권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준비했다. 여기에 이승만 정부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이승만이 주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그 3.15 부정선거가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건 그거는 비난을 받아도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승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준비했다고 말하는 건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보면 1954년 11월 27일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통령 3선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이 표결에 붙여져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원래는 대통령 임기가 2번까지만 해야 4년 2번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을 더 할 수 있게 그 기한을 이 초대 대통령에서는 풀어주자, 이제 그런 것들을 표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냐면 이 투표를 했는데요, 제적인원이 203명 중에 135명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게 부결이 됐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당에서 어떻게 이거를 만들었냐면 수학자들을 불러다가 4.4.5입, 그러니까 반올림 해가지고 하는 그 4.4.5입 개헌을 해가지고 4.4.5입 개헌으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어요. 억지로 사실은 이 개헌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자유당이 집권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빚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부분이 정말로 잘못됐었던 거죠. 먼저 이 부분이. 그런데 이 4.4.5입 개헌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이 80세 된 노인과, 사실 이때가 벌써 이승만 대통령 80세가 될 때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사이를 자유당이라는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이 개헌이 됐습니다. 대통령 각하. 사실 이 나이 때니까 내려오실 때가 됐었는데 이제 그냥 그 순리를 밟고 내려왔으면 됐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저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유당이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영위하려고 그 권력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대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압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승리를 해요. 이때 함께 나왔던 대통령 후보가 선거 유세하러 가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은요, 이때 시스템이 뭐냐면 대통령 따로 뽑고 부통령 따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통령이 서로 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은 웬만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인기가 너무너무 높았었거든요. 이 4.4.5입 개헌 이전까지는
대통령은 이 세상에 이승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씩 이 4.4.5의 개헌 이후에 실망감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승만 대통령은 확실한 부동의 1위의 대통령이었고 더군다나 상대 후보가 없으니까 뭐 압도적인 그 승리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부통령은 민주당에서 이제 나온 장면 후보가 이제 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 이제 4대 대통령 선거에서 3대까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럼 12년을 통치를 한 거예요. 사실 여태까지. 근데 이때 3월 15일에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여기 보면 포스터들이 꽤 있잖아요. 여기가 자유당, 여기가 민주당 후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보세요. 단독으로 나오는데 대통령 후보로 안 나오고 부통령 후보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여기도 이렇게 쭉 나와요. 막 서로 바꿔봐야 소용없다. 뭐 이제 바꿔보자. 이제는 뭐 투표 그 구호가 다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자유당과 민주당의 싸움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병옥 박사가 지병이 있었는데 그 지병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미국에 갔는데 고칠 수 없고 거기서 돌아가세요. 대통령 후보가 또 딱 한 사람밖에 안 남아요. 이승만 대통령. 그 사실은 대통령은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부정을 할 필요라는 건 조금도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예요. 문제는 부통령이에요. 왜 부통령이냐? 나이가 벌써 84세가 넘었죠? 85세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곧 돌아가실 수 있다는 계산이 사람들한테 서요. 이때는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부통령이 그 자리를 대신 물려받아 수행하는. 그러니 권력력에 차있던 이 자유당이라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제가 우익에 대한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 그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대통령의 귀와 눈을 다 막아버리고요. 이제 부정선거를 진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병옥 박사가 돌아가시고 단일 후보가 돼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하게 되고 사실 이 선거는 진짜 대통령 부정선거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통령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도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는 거,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가 3.15 부정선거 다시 해라. 처음에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에서 대통령 하야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었어요. 계속해서 지나가다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 하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다가 이거를 자유당이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마산 앞바다에 이 박주열이라는 학생, 17살 학생이 시체가 떠올라요.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로. 이 자유당의 강경 진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들끓어 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혹시 선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없는지 그 비서진들에게 물어요. 대통령을 사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기붕을 불러가지고 사퇴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사퇴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를 가냐면 서울대 시위하다가 다친 학생들이 있는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요. 그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도 울고 할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학생들도 울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학생들이 왜 이렇게 됐어? 부정을 왜 해?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정말로 장하다. 만약에 진짜 독재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작정하고 이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정말로 독재자라서 정권 야욕에 불타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해먹을 거야 그랬던 사람이면
학생들 찾아올 필요 없이 군권, 경찰들 다 풀어가지고 강경진 앞에서 다 두드려 잡아요. 여러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뭐하러 저기를 찾아가요? 뭐하러? 그리고 뭐하러 물러나요? 이러면서 말해요. 부정선거 왜 한 거야? 어린애를 죽여놓고 공산당 지시라니. 그걸로 해결될 것 같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해. 내가 그만둬야 도리이니 후속 대책을 빨리, 나 그만둘 거니까 빨리 해결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3.15 부정선거는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부통령 부정선거였어요. 이거를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해줘야 돼요. 제가 왜 이걸 특별히 더 이번에 강조하냐면 이번 초에 아이들 인터넷 수업에 초등학교 6학년 교과 내용에, 역사 교과 내용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완전히 이승만은 쓰레기로 나와요, 거기에서. 방송에서 막 인터넷 강의라는 선생님들도 아주 그냥 이거는 어떤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이승만 대통령을 깎아내리면서 말을 해요. 아이들이 그걸 듣고 왔어요. 전사님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영상 다 찾아왔는데 아주 끔찍해요. 작정하고 대통령 되고 싶었고 혈안된 독재자의 모습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뒤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나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물러날 거야 라고, 대통령에서 물러날 거야 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이에요.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고 이건 내 책임이야 라고 말했어요. 이승만 독재자라고 말하면서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잘 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쟁 뒤 남한에선, 교과서 내용입니다. 중앙한국사 교과서. 전쟁 뒤 남한에는 반공체제가 굳게 형성되었는데 이승만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하였다 라고 말해요. 독재 정권 유지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전쟁과 이후의 복구 과정을 통하여 김일성 권력이 강화되었다. 독재라고 쓰지 않고 권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북한 교과서예요, 남한 교과서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학교 교과서가 이래요. 아니, 지나라 대통령은 폄하하고 김일성은 그야말로 독재 46년이란 독재자는 권력 강화라는 말이나 되냐고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화장에 돌아와서 이제 하야하고 이화장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로하는 편지는 안 받겠소. 나는 지금 행복하다오. 왜? 부정을 보고 걸게 하는 백성이 나라를 지키니 이런 날을 평생 기다렸기 때문이요. 자기가 꿈꾸던 민주주의 나라가 실현되는 걸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훌륭한 대통령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죠. 그리고 하와이로 망명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요. 근데 이건 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는 진짜로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 있는 아주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거기 계시면 너무 힘이 드니까 여기 와서 몇 달만 쉬시다 가세요. 그래서 짐도 트렁크 몇 개만 가지고 이 지인이 보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하와이에 어마어마 부자가 보내는 이 비행기. 이분은 비행기싹 낼 만한 그런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얼마나 복장이나 그런 것들이 남루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항상 옷이 이런 소매 끝이 달아 있었고 항상 그랬다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 정말 독재자, 정말로 부정부패의 온상이면 하야하자마자 어디로 휙 날아가가지고 진짜 망명해가지고 하와이 같은데 그 으리으리한 집 같은 거 짓고 살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이 드니까 지인의 만류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하와이에. 잠깐 쉬러 간 거예요. 예정은 몇 달이에요, 몇 달. 6개월도 아니고 몇 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선 다 이렇게 망명으로 나왔지만 이건 절대로 망명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하고 그러면서 말해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도 물러나야 돼. 그게 민주주의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국 대통령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라면 진짜 스스로 물러났을까요? 진짜 독재자는 46년간 독재를 한 누구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근데 참 이상해요. 김일성을 어떻게 영웅으로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의 영웅처럼 만들어서 띄워놓고 이승만 대통령은 매국노처럼 해놓는지를 모르겠어요. 권력이 강화됐다? 어떻게 우리가 적한테 권력 강화라는 말을 써요? 독재를 유지했다라고 해야죠. 사람들은 이승만을 싫어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이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날 그 이화장 인근의 사람들이 다 손수 써가지고 붙인 글들이에요. 이 박사 하야 만수무강하세요. 그 사람 정말로 좋아했어요. 대통령을. 우리가 아버지가 실수했다고 아버지를 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내립니다. 이 많은 인파가 나오죠.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족장인데 자발적으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싫어했다면 여기까지 나왔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저희가 이 이야기를 6.25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가서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권을 잡고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군사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잡기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왜 문제가 되냐. 전 정권을 폄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걸 막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잘 지내고 이제 돌아오려고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 돌아가자 하고 공항에 나갔어요. 공항에 나갔는데 공사관에서 쫓아온 거예요. 지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들어오시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쓰러지세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계속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요양원에 생활을 하면서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부인은 있을 곳이 없잖아요. 다시 지난번에 있던 집 이제 안녕하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주변의 지인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 요양원에 같이, 요양원도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인들이 이 사람은 꼭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와이에 있는 요양원에 이분을 모셔요. 그러니까 부인의 거치 문제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간호사들이 쓰고 있는 방 한 칸을 내드려요. 그래서 밤에는 거기서 주무시고 낮에는 계속 이승만 대통령 옆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간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 기도가 그곳에서 한 기도예요. 저는 가끔씩 그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막 나요. 아버지를 버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사실 나를 배신한 백성이잖아요. 나를 버린 백성이잖아요. 나의 실수를 보고 그것들을 보듬어 주지도 않는 백성이잖아요. 저 같으면 이를 갈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건국 대통령은 그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죽음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서 아까도 잠깐 우리가 봤지만 미국은 대한민국의 일부 요인들을 빼가지고 하와이나 괌으로 망명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하게 그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부산에 오면 내가 먼저 나서서 싸울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앞에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내가 그들 쏘고 죽겠다.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 폭발을 지시했다고 말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지나가고 나니까 한강 폭발을 지시했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전혀 오해예요. 한강 폭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군사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수도 서울이 함락됐어요. 그럼 더 밑에 나머지 국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유일한 철교, 이 한강을 도하할 수 있는 철교를 끊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나머지 군사력이 밑으로 내려올 수 없도록 잠시라도 시간을 끌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상국무회의랑 미 고문단이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적의 전차가 육안으로 눈으로 보일 때,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냐면 이게 원효대교 지금 한강철교가 거기를 말하는 건데요. 한강대교까지 오려면 그 앞에 삼각지가 있어요. 삼각지쯤 올 때쯤 되면 그때 이 다리를 폭파하자라는 이야기를 이미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끼어들었냐면 최병덕이라는 사람이 끼어들어요. 이 사람은 미군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 사람 이상합니다, 간첩 같습니다 라고 늘 조언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사람은 뭐 영웅처럼 대접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간첩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미아리에 적의 전차가 왔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여기를 폭파시켜버려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오명을 다 누가 뒤집어 쓴 거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빨리도 피난 거예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시간을 질질 끌다가 안 간다고 그러는 걸 강제로 정말 기차에 올라타고 간 거예요. 수원까지만 가자는 약속을 받고 간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어야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장기만 두더라도 장을 보호하잖아요. 장군을 보호하죠. 킹을 보호해요. 그러면 그 왕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한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건 정말로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안 가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다가 대전쯤 졸다가 보니까 대전쯤 간 거예요. 여기 기차 당장 멈추라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때 대전에서 어떤 연락을 받냐면 유엔군이 참전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대전에 있는 KBS 기자를 불러요. 방송을 내보내라고. 육성으로 녹음을 해요. 거기서. 그래서 서울에 그 방송을 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유엔군이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예요. 도망가지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런데 그거를 걸어놓고 KBS 직원이 도망을 가버렸네요. 공산군이 오면 그거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은 당연히 져야겠지만 그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왜 이런 방송을 내보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방송 내보내고 저 혼자만 죽었다, 살려고 갔다 막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상황이 평범한 일상의 상황이 아니라 전쟁의 상황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아무 상황이나 아무 데나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냐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단의 원흉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분단의 원흉은 누구라고요? 스탈린이고 김일성이에요. 어제도 저희가 나눴지만 이미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바로 북한을 공산화하라는 지령을 김일성이 받고 그 작업에 착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헌법초안까지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건국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자기들도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건국을 선포한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런 증거만 보더라도 기본적인 상식만 있다면 진짜 분단의 원흉이 김일성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아까 본 이 사실을 보면 누가 분단의 원흉인지 만약에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도 이렇게 되면 야 누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누구를 지목하겠냐고요. 또 우리가 오해하는 이승만 친일파. 이게 왜 친일파라는 이야기가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이승만 정부가 공산주의 세력을 제압한다는 명분 아래 친일파 처단을 늦추고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했다. 이 반민특위라는 건 그러니까 일본의 그 친일 세력들을 잘 색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사실은 공산주의 세력을 제압한다는 나라가 죽냐 사냐 하는 전쟁의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그 전에 사산폭동 진압도 아직 다 안 됐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전쟁 났죠. 지금 친일파 숙청하는 게 먼저겠어요? 아니면 나라를 구하는 게 먼저겠어요? 친일파를 나중에 배제하자는,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가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처단하되 일단은 상가벌을 분명히 하되 일단은 나라부터 살리고 보자 라고 말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런 좌파 세력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를 타겟으로 만들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라는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친일파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너도 죄인이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죄는 사회 탓, 남 탓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물론 친일파 잘못했죠. 누가 친일파 좋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있겠어요? 그거는 여기 이 문제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라를 살리려고 그런 건데 나라가 살아야죠. 뭐가 살죠.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부가 완전히 된 후에 하자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비록 성립되었으나 모든 사태가 정돈되지 못한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내외 정세를 참고해야 할 점이 허다함을 고려하기 바란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면 이런 말을 하면 아유 그래 조금 이따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하도록 유도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누가 진짜 친일파고 누가 진짜 애국내각인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대 내각이고 여기는 북한의 초대 내각인데요. 여기 보면 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잖아요. 여기는 김일성부터 소련 대위예요. 그리고 김영주 부수석인데 일제 헌병 보조원이었어요. 자기네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 당장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장헌근이란 이 사람도 보면 일제 중추원 참이었대요. 일제 도의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들 위해서 학도병 지원 유세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일본 신문 기자였어요. 여기도 보세요. 항공학교 출신이에요. 자기네 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 다 벌써 숙청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 저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누가 친일이고 누가 친일을 싫어하는 사람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죠. 이게 대박이에요. 이 빨간 라인이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메가더 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 관계 속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해방되고 나서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독도 갖고 일본이 뭐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평화선이라는 걸 확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쑥 들어가고 독도도 더 우리 걸로 확 해서 아주 여기 건드리지도 못하게 쫙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라인을 긋고 나니까 일본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걸 이승만 라인이라고 부르면서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하고 있을 당시예요. 그런데 일본이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네 자꾸 그러면 우리나라 니네 원조 안 해줄 거야? 그랬어요. 하지 마라. 니네 원조 안 받는다? 그러면서 뭘 만들었냐면 독도 수비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일본 어선이 넘어오잖아요. 무조건 잡아들여요. 그래서 감금해요. 가둬요. 그래서 막 일본에서 항의하고 그러니까 넘어오지 말랬잖아. 왜 자꾸 넘어오니? 근데 미국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으로 우리를 지지했는데 왜 그랬냐면 대통령의 사인이 필요했잖아요. 휴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휴전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그 일본한테 니네 그러지 마. 계속 그러기만 하고 계속 우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도대체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문 기사를 내요. 이게 뭐냐면 대마도도 우리 땅. 니네가 독도 니네 땅이라 그러니 대마도 우리 땅이다 그럼. 야 그것도 우리가 찾아와야겠다 그래서 신문에다 대문짝만하게 전쟁 중에요. 이게 친일하는 사람이냐고요. 나 니네 도움 안 받아 그런 게 친일하는 사람이냐고요. 그리고 어디서 전쟁 때 뭐 일본으로 도망을 갔니 미국으로 도망을 갔니 그런 이야기를 요즘 학교에서 선생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이게 이승만 라인. 자 보세요.
1999년에 이상한 라인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중간 수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김대중 라인이에요. 옛날에는 독도가 우리 땅 이 안쪽으로 다 들어와 있었잖아요. 평화선 우리나라 평화선 안쪽으로. 이 독도를 끼고 여기에 중간 수역을 만들어서 여기서 일본도 우리나라도 함께 조업할 수 있다라고 만든 게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이때부터 더 극렬하게 이놈의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발판을 누가 열어줬냐고요? 이분이 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누구를 욕해요? 또 그 사진도 혹시 보셨어요?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신사에 가가지고 90도 각도로 절하고 있는 사진이 여러 신문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럼 누가 친일이에요, 누가? 진짜 친일을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다 뒤집어 봐야죠. 자, 여기에 보면 미국의 살살거리는, 그러니까 굽실거리는 미국의 앞잡이였다고 나와요. 그럼 미국의 앞잡이를 죽이려고 할까요? 이 에버레디 플랜이라는 거 아까도 저희가 봤죠? 방공포로 석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게 미국이었어요. 암살 시도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거에 굴하지 않고 방공포로를 석방해요. 그리고 휴전협상, 그러니까 휴전에 대한 반대 항의문도 막 보내면서 결국은 뭘 얻어내느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놀라운 우리나라의 선물을 얻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이런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도 보았던 이 유언을 남겨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 내가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처지가 되었다면 나는 과연 나를 버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해요. 그러나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내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왜곡되어 있던 역사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조금씩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진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이때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독하게 이 나라 건국에 관한 것을 가르쳐야 되고, 이 나라 건국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온 세계 민족에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저 같으면 이런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하와이에서 아주 쓸쓸하게 죽게 우리는 그냥 놔둬버렸어요. 우리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몰랐던 것, 그리고 제대로 된 것을 알리지 않았던 것, 그래서 나라가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바로잡지 않았던 것, 그것들을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모르는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거의 망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속도가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속도를 앞지르지 않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일에 평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평산교회 다니엘 리더십 스쿨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묻혀있던 과거를 우리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외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